알겠습니다. 이 매매가도 뭐 지금 거래 자체도 이렇고, 근데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실 때 그 전세가도 네. 뭐 최대 뭐 서울만 해도 한 40%까지 떨어진 데도 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아까 뭐 KB 부동산 그 데이터가 약간 좀 덜 반영한다고 하셨지만 네. 어쨌든 그 기준으로도 24년 만에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기준으로도. 네. 그러니까 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계속 될까요? 네. 자, 보세요. 이것도 데이터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잠실 쪽으로 가볼게요. 네. 네. 잠실에 이제 엘스 리센츠 트리즘이라 이걸 엘리트 아파트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잠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요 세 개 단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비교적 신축에다가 대단지에다가 네. 위치도 좋고. 학교도 딱 품고 있고. 그렇죠. 자, 여기 엘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엘스의 전세가 호가 데이터를 볼게요. 자, 지난 6개월 동안 몇 프로 빠졌죠? 27%가 빠졌네. 27%가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거의 30%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자, 이게 한번 제가 전세 이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전세 가격이 요 각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 완만하게 올라왔죠. 네. 완만하게. 근데 이 완만한 게 언제부터 급등이 나타났어요? 2020년 7월 이후로. 네. 자, 7월 달 이후에 7월 달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죠. 네. 그러면서 전세 갱신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바꿨습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이 시기가 절묘하게도 코로나 버블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 났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2년치가 아니라 4년치가 아니라 뭐 한 10년치를 한꺼번에 올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전세가 몇 억이었어요. 10억이 좀 안 됐죠 원래. 네. 10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몇 억까지 올랐어요? 13억. 네. 가장 크게는 뭐 한 13억 6천까지. 네. 자, 그러면 이때 계약하신 분들은 네. 13억대에 계약하신 분들이 한 1년이 넘어요 이때가. 네. 1년이 넘습니다. 네. 12억대 이상도 많아요. 네. 자, 근데 지금 최저가가 얼마예요? 8억이에요. 8억. 네. 자, 그러면 자, 언제까지 12억이었냐면 2022년 8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이 엘스의 지금 33평 최저 호가가 실제 거래된 게 12억이었다고요. 네. 자, 근데 지금 최저가가 얼마? 8억. 8억. 그럼 집주인은 얼마 내줘야 돼요? 지금의 이 전세 가격이 만약에 네. 2022년 8월 달에 거래가 됐으면 2년 뒤면은 24년 8월이잖아요. 네. 24년 8월에 지금부터 전세가 하나도 또 안 떨어져. 음. 그럼 8억이야. 집주인이 얼마 내줘야 돼요? 4억 내줘야 됩니다. 네. 자, 이 엘스 물론 이제 좀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사시지만 네. 현찰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4억 들고 있다? 그거는 쉽지 않.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지금의 코로나와 이 임대차 3법이 겹쳐가지고 전세가 급등한 게 말도 못할 정도로 전세가에도 거품이 낀 거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거의 후폭풍이 이제 뭐다? 이제 시작이 됐다. 아. 집주인들이 자, 엘스만 해도 뭐 엄청 비싼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네. 4억, 5억을 지금 내줘야 되는데 네. 이걸 반포 쪽으로 가보잖아요. 반포? 이게 굉장히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자, 이 레미안 퍼스티지로 가볼게요. 네. 자, 가장 비싸게 거래된 게 와. 꽤 오랫동안 한 20억 정도. 네. 20억 정도의 전세가가 21년 중순부터 22년 불과 한 8월 달까지 네. 거의 한 1년 이상을 지금 한 20억 정도가 됐어요. 네. 자, 근데 지금 얼마냐면 12억 5천이야. 아. 불과 작년 연말에는 얼마였어요? 11억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20억에 전세를 계약한 집주인은 얼마를 내줘야 돼요? 11억이면 9억을 내셔야 9억. 지금 8억 9억을 네. 내줘야 됩니다. 네. 못 내주면 어떻게 된다? 안 되셔. 이걸 내줄 수 있겠어요? 안 되는데 못 내주지. 돈이 어디 있어요? 이거 8억 9억이라는 이 큰 돈이. 네. 근데 이런 아파트가 레미안 퍼스트 하나뿐만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게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런 어떤 집주인들과 세입자의 이런 문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한 2년 가까이 지금 지속이 될 거죠. 23년, 네. 24년 연말 정도까지도 이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마도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도 내주고 싶겠죠. 네. 근데 집주인도 이런 상황이 올지 몰랐죠. 당연히 몰랐죠. 네. 세입자도 당연히 몰랐을 거고.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8억, 9억, 뭐 잠실 같은 경우는 4억, 5억 이 돈을 내가 못 받으면 나는 또 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이게 완전 물리고 물려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그 코로나 시기 특히 그 2020년 중순부터 해가지고 그때 아주 높은 가격에 전세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네, 전세가 끝나는 시점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 거예요. 그렇죠. 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저도 이건 뭐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내 집을 팔아서 주든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 방법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이런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네.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계속 갈 거라는 마찬가지로 계속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네. 저 그리고 요즘 조금 신기했던 게 네, 이게 한동안 이게 뭐 금리가 너무 오르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네. 근데 요즘 월세 가격도 약간 떨어지는 추세라는. 월세도 떨어집니다.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공급자 사이드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공급자 사이드도 봐야 되지만 수요자 사이드, 네. 월세를 내고 음. 전세를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네. 자, 지금 사람들 호주머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 지금 짝짝 말라가고 있다. 네. 네, 돈이 없어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 지금 갖고 있는 자산도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올라가는 자산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지금 수익 내시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지금?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수익 내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잖아. 네. 갖고 있는 자산도 떨어져. 지금 월급에서 나가는 대출이나 지금 바깥 뭐 생활비로 나가는 돈도 계속 많아져. 갈수록 내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월세도 보시면 네. 여기 보면 월세 데이터도 있거든요. 월세. 네. 자, 월세 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전월세 환산율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저희가 만든 거예요. 아, 네. 근데 지금 레미안 퍼스테이지도 월세도 최근 6개월 동안 몇 프로 떨어졌어요? 27.6%는 어마어마하네요. 그만큼 지금 뭐다? 음. 이런 이때 월세가 얼마냐면 이때가 600만 원이었어요.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네. 근데 지금 얼마냐면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440만 원. 와. 즉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게 그나마 한 10월 달까지도 잘 버텼어요. 네. 근데 11월 달 10월 한 말부터 보시는 것처럼 급속도로 지금 최저가가 좀 뚝뚝 떨어지잖아. 아, 그 정말 최근 얘기인 거네요, 그러니까. 완전 최근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처음에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이렇게 떨어지다가 물론 이제 이미 안 팔렸어요. 네. 근데 2020년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서울에 입주물량 없고, 그래서 뭐 온다? 2022년 8월 달에 전세대랑 온다. 그러면 또다시 전세가 올라가니까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릴 거다. 네. 그런 얘기 많이 자, 하시죠. 전문가의 90% 이상이 그랬죠. 90%가 뭐 한 95%가 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에이, 조금 이러다 다시 올라가겠지 하니까 호가도 안 낮추고 가격도 조금씩밖에 안 떨어졌어. 이미 팔기는 어려웠지만. 네. 근데 8월 달 딱 지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야 이거? 이거 전세대라니 뭐야 지금? 매매 전세 다 난리 나게 생겼네? 네.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죠. 한 달 한 달 지날수록. 아,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그러면서 우리들 호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매, 전세, 월세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같이 떨어지지 않고 특히 전세와 월세 같은 경우는 반비례로 가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같이 떨어진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것도 코로나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월세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월세도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아, 여기 이제 월세도 저희가 계산해 놓은 건데 네네. 이것도 이렇게 어, 예, 코로나 이후에 월세가 급등을 하죠. 네. 예, 실제로 잠실의 모 아파트 단지 제가 월세를 계산을 해봤는데 60% 이상 올랐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이랑 터지고 나서 한 1년 지나니까 월세가 60% 이게 말이 돼요? 전세도 근데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매매가뿐만이 아니라 전세, 월세 전부 다 코로나 전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자산 시장도 좋아. 주식으로 돈 벌어, 코인으로 돈 벌어, 부동산 계속 올라, 월세 오르고 전세 올랐는데 금리도 낮으니까 오케이, 내가 페이할게, 지불할게 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완전 뒤바뀌어 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껴있던 매매, 전세, 월세의 이 거품이 다 빠지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조금 얘기를 바꿔서 그 이번에 그 규제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할 때 네. 강남 3구하고 네, 용산구를 같이 놔뒀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정부가 이게 용산 개발의 의지를 드러낸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아, 나오는데 그렇죠. 대표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용산 당연히 개발해야죠.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또 부지기 때문에 네. 저는 개발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워낙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네. 강력하게 풀어주지만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 또다시 이거를 막 그러진 않을 거라는 뭔가 이제 마지막 좀 자존심 비슷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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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양 쪽으로는 완전히 터닝한 거 아니야라는 뭔가 그런 마지막 보루 같은 느낌으로 남겨두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용산구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뭐 현 정부도 용산 공원 개발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했던 그 방향을 그대로 가는 걸로 가고 있고 네. 사실 용산구는 뭐 이촌동이나 한남동처럼 뭐 전통적인 부촌도 있지만 또 아닌 곳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용산구의 뭐 미래는 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용산구의 미래는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지금 거기 부지가 여기예요. 네네. 여기. 예, 그래서 용산역이고요. 네. 굉장히 여기 좋은 곳입니다. 음. 예,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강남 사시는 분들이 좀 싫어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중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3년, 5년, 1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데이터가 혹시 뭘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데이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침수 데이터예요. 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이제 올해 이제 이 강남역이 완전 물바다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네. 그렇죠. 불의의 사고를 또 당하시기도 하고 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남역 대표적인 침수 지역이 네. 강남역 이수역 그렇죠. 이런 데가 지형적으로 한번 이런 이상 기후로 인해서 폭우가 오게 되면은 이게 물이 너무 무섭게 네. 쌓여버리고 이게 이제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굉장히 이제 아뜨거 하신 분들이 좀 저는 있으셨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래서 당장 뭐 몇 년 사이에 그러진 않을겠지만 아마도 이 이상 기후는 이미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서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침수 문제가 계속되면 그런 혹시 아파트에 아니요, 싶으세요? 그거는 좀 아무래도 그렇죠. 예. 굉장히 좀 꺼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북 쪽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쪽이 이제 또 다시 이제 뭔가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아파트 대규모 단지들이 들어서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저는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또 사실 지리적으로도 또 워낙 서울의 정중앙 부분이기도 하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 폭락장은 대구와 인천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네. 그건 지금도 유효한가요? 여전히 이제 2023년에 가장 안 좋을 두 곳 중에 하나는 여전히 인천과 대구예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다 안 좋지만 네. 이제 입주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입주 폭탄인 지역이 딱 두 개거든요. 그래서 네. 인천을 한번 보시면 인천 수치가 확 들어가면 다르네요. 예. 공급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급에 들어가면 이제 입주 물량이 보이거든요. 네. 이걸 지난 10년으로 놓고 보면 아. 요게 작년이었거든요. 네. 22년. 네. 요게 올해예요. 올해, 내년, 네. 내후년. 계속 이게 보세요. 14, 15, 16 이때는 평균 한 15,000세대? 네. 입주물 별로 안 많았잖아요. 네. 근데 22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4만 채가. 네. 근데 지금 인천에 무슨 뭐 전세가가 지금 2억 밑으로 떨어졌다는 등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올해도 몇 채?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4만 2천 채. 네. 근데 24년에 또 2만 채. 25년에 얼마? 또 3만 5천 채. 이게 정말로 적지 않은 입주 물량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인천이나 대구는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라고 제가 작년 초에 이제 노래를 불렀죠. 네. 자, 그 다음 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도 이제 공급이 보시면, 요게 이제 작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22년에 물론 대구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또 엄청난
폭락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자, 대구는 올해가 진짜 가장 큰 폭락장이 될 거예요. 아, 자, 이제 보시면 이걸 이제 한 10년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딱 봐도 역대급이죠. 네. 올해 34,000세대. 근데 올해만 역대급이면은 모르는데 내년 후년도 내년, 내후년, 네. 25년까지 입주 물량이 계속 들어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그 사실 지금도 이미 그 17개 시도 중에서도 인천과 대구가 되게 하락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네. 이게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워낙 컸지만 그렇죠. 대구는 올해가 더 심할 거다. 올해가 훨씬 심하죠. 네. 그냥 이것만 딱 봐도 그냥 숨이 그냥 턱 막히지 않으세요? 근데 아까 제가 언뜻 봤는데 수치로는 대전도 굉장히 하락률이 큰데 대전 대전이요? 같은 경우는 네. 어떨까요? 아, 대전은 이제 세종이랑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네.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올해까지는 그나마 올해는 10년으로 보시면 올해는 좀 확 작은데 떨어지네요. 내년, 내후년. 내후년에 또 어, 들어오고 이게 당연히 세종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겁니다. 네. 그리고 세종을 좀 보시면 세종은 공급이 거의 없어요. 아, 근데 대표님 세종의 미래는 그래도 굉장히 좋게 보지 않으세요? 아, 네. 세종 왜냐면 세종 가장 거품이 먼저 빠지기 시작한 데가 세종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뭐 올해까지도 아마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네. 하지만 이제 언젠가부터는 또다시 다시 힘을 내서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내년 내후년부터는 공급 물량이 많아지긴 하지만 많아져요. 세종이랑 엮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천 보면 대구보다 좀- 맞아요. 인천 대구보다는 훨씬 그래도 괜찮죠. 아, 양호하죠.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뭐 사실 뭐 아까 둔촌주공 그거랑도 연관이 있지만 청약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이 대표님 청약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청약은 지금 뭐 청약 경쟁률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네네. 자, 이제 2022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의 서울의 이제 평균 청약 경쟁률이 얼마였냐면 26.4대 1이었어요. 26.4대 1. 네. 연초에는 뭐 100대 1 넘는 것들도 그렇죠. 많았었고요. 네. 근데 11월 달까지는 26.4대 1이었는데 12월 달에 둔촌주공이 2순위까지 받았는데도 6대 1이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는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청약을 하고 나서 입주가 문제인데 대부분은 입주할 때 잔금을 어떻게 치르죠? 이제 물론 이전까지만 해도 워낙 이제 했으면 돈이 많이 됐으니까 네. 내가 갖고 있는 돈에 세입자 들여다가 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강남에도 지금 입주를 못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안 좋은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청약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아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이 하락장이어서 그런 거지 또 만약 장이 반등하면 아유, 그럼요. 뭐, 예. 그러니까 당연히 또- 당분간에 예, 당분간의 문제죠. 예, 그러면- 청약은 언제라도 관심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청약 통장을 없앤다든가 하는 그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어유 하시면 안 되죠. 네. 그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올해가 유례 없는 폭락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올해 유난히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위험 신호도 따로 있을까요? 아, 위험 신호요? 네. 위험 신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물가가 잡히냐.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올해의 포인트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도 많이 내리고 코인도 많이 내리고 부동산도 많이 내렸지만 우리가 무슨 위기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위기라고 부르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 오면 한국도 당연히 경기 침체 오겠죠. 그렇죠. 지금 한국의 지금 무역 데이터, 경기 선행 지수, 수출 데이터를 보면 어때요?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이나 돈을 못 구해서 호주머니가 지금 쩍쩍 말라가고 있고 기업도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어제도 지금 나왔는데 그 위니아라고 그 회사가 네. 꽤 큰 회사인데 직원들 급여를 지금 3개월째 못 오고 있답니다. 진짜요? 네. 네. 상당히 뭔가 지금 주변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이 이거 뭔가 심각한데? 예,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아마도 위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확률이 높은 게 23년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네. 혹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없었으면 좋겠지만 네. 근데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에 다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식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여기도 바닥으로 여기보다 훨씬 더 떨어지겠죠. 네, 부동산 어떻게 되겠어요? 더 떨어지. 훨씬 더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기업들도 도산한 기업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 그다음에 지금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잡힐 거냐.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리면 경기 침체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 금리 인상과 이 경기 침체가 터질 거냐 아니 이게 저는 2023년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위험 신호가 위기의 여부인 거네. 굉장히 역설적인데.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표님 그 후년 이후에 뭐 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모든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내후년 이후에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럼 기회는 무조건 온다. 그리고 만약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네. 기회는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기회는 더 왜냐하면 그만큼 거품이 더 빠르게 빠질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도 이제 2008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저한테까지 영향을 오는 거예요. 네. 아마 지금 많은 분들도 아니 내가 열심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필은 미국이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은 생겨요 안 생겨요? 계속 생기죠. 계속 생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2008년 금리위기를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제가 2009년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는 휘둘리는 삶은 내가 살지 않겠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제대로 포인트를 잘 짚는 게 네.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 깨달았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 계속 지금 이런 영상들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위기가 올 때 그때는 그 위기를 여러분들의 기회로 만드시는 거 네.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대표님 또 나와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정말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또 한번 꼭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